이 식습관이 하루하루 쌓여질 때마다 우리 뼈에는 구멍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의 주된 원인이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소금 섭취로 인해 칼슘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진짜 범인 3가지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식단 3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논문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논문은 골다공증의 원인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임을 검증하는 논문입니다. 참고로 이 논문은 미국 의사분들이 위주로 구성되어 작성한 논문입니다. 주요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다공증의 역학. 골다공증은 뼈의 양과 질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골밀도 또는 미네랄 함량의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노인 인구의 주요 관심사로 간주됩니다. 뼈 질량의 감소 또는 구조적 붕괴로 인해 취약성 및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의 약 4분의 1과 여성의 절반이 일생 동안 골다공증 관련 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관련 원인으로 인해 매년 150만 건의 골절이 보고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손목 골절 25만 건, 고관절 골절 30만 건, 기타 신체 부위 골절 30만 건 이상, 척추 골절 70만 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골절은 상당한 통증, 질병률, 심지어 사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골다공증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골다공증 발병에는 다양한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이나 설탕이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 리뷰 논문의 목적은 소금 및 또는 설탕 함량이 높은 식단이 뼈 건강 및 골다공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 수정 불가능한 위험 요인 중 나이, 성별, 유전적 요인, 인종 등이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햇빛 노출 감소, 칼슘이 부족한 식품 섭취 감소, 비타민 D 결핍 등은 골다공증의 수정 가능한 위험 요소입니다. 에스트로겐의 양이 적으면 뼈 형성과 새로운 뼈의 성장이 더욱 감소되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경 후 여성이나 가임기 동안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은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소금과 과잉 단백질의 식이 섭취는 소변으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염분 섭취는 칼슘료 증가로 인한 골다공증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칼슘료는 부분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염분 유발 부피 팽창에 기인하고 부분적으로는 세뇨간에서 재흡수를 위한 나트륨 이온과 칼슘 이온 간의 경쟁에 기인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칼슘 섭취는 뼈 재형성 및 뼈 손실 증가로 이어지는 보상 반응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식이소금 섭취 증가로 인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금과 골다공증의 연관성. 체내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뼈에 축적되는데 이는 뼈가 항상성 스트레스 동안 동원되는 나트륨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금은 또한 마그네슘과 칼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청 나트륨이 감소하는 경우 정상적인 혈청 나트륨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나트륨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염식 식단은 칼슘과 마그네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염식은 뼈의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을 제거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고염식은 고칼슘요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불분명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염식은 폐경 후 여성의 뼈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이것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물 연구에 따르면 알도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 소변으로 마그네슘과 칼슘이 손실되어 잠재적으로 뼈 미네랄과 뼈 강도가 손실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알도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저염식은 뼈 건강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이 뼈를 악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비타민C 결핍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장내 비타민C 흡수는 나트륨에 달려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나트륨 혈증은 비타민C 결핍을 유발하여 직간접적으로 뼈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동물 연구에 따르면 저나트륨 혈증은 나트륨 의존성 비타민C 수송체의 활동 감소에 책임이 있으며 이는 아스코르브산의 뼈 흡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 설탕과 골다공증. 현재 문헌은 영양 결핍이 골다공증의 실질적인 위험 요소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영양 과잉과 그에 따른 영양 결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룹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첨가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첨가당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청소년은 식이설탕이 최고 골량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청량음료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첨가당의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악명 높으며 부분적으로 칼슘이 풍부한 음료를 대체함으로써 골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량음료에는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무탄산 과일 주스, 탄산 콜라 음료 등 단 음료 섭취는 골절 위험 증가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루에 과일 주스와 콜라를 반 캔씩 마시면 골절 발생 위험이 각각 1.6배, 1.7배 증가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건강한 피험자가 갈락토스와 포도당 100g을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 마그네슘, 칼륨의 배설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저자들은 설탕 섭취가 나트륨 배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탕 섭취는 비타민 D의 활성 형태 감소와도 연관되어 있어 장내 칼슘 흡수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설탕 함량이 높은 식단은 칼슘과 비타민 D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높아져 뼈 형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혈당증은 뼈의 질과 밀도가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포도당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자당에 비해 뼈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데이터는 과당이 전반적인 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당이 뼈 건강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지막 메커니즘은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당증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뇨병과 고혈당증은 골다공증, 골절, 뼈 강도 손상 및 뼈 재형성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다섯 번째, 결론. 요약하면 골다공증에 대한 더 큰 위험 요소를 제공하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입니다. 식이설탕의 과잉 섭취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소변 배설을 증가시키고 활성 비타민 D 수준을 낮추어 칼슘의 장내 흡수를 감소시키며 뼈를 손상시킴으로써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골다공증의 주된 원인은 과도한 설탕 섭취라는 것입니다. 설탕이 뼈에 있는 무기질을 배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타민 D가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로써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논문에서는 폐경기로 인한 호르몬 영향이 나트륨 섭취로 인한 칼슘 배출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염식이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즉 우리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신경 써야 할 것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골다공증의 진짜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어떤 식단이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이는지, 오히려 어떤 식단이 우리 뼈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식단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입니다. 논문에서 말한 설탕이라는 음식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즉 설탕만 피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지방간 등의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음식이라면 함께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백미, 빵과 면, 그리고 각종 간식과 음료수 모두 줄여나가야 합니다. 골다공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우리 식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식습관입니다. 밥 한 공기에 채소가 풍성한 건강한 반찬을 챙겨 먹으면 뭐 그리 큰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밥 한 공기가 우리의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공기가 주요 에너지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공기가 혈당을 올리고 뼈에 구멍을 조금씩 낸다는 것입니다. 밥 한 공기가 메인입니다. 국수나 라면 같은 면 요리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신다면 골다공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이제 자세히 확인하셨으니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삼는 식단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식단은 완전 채식입니다. 아니 채식이 건강한 식단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채식은 좋은 식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식단은 아닙니다. 특히 완전 채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채식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핵심만 요약해 드리자면 채식은 결국 부족한 에너지를 곡물이나 과일로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관리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채식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입니다. 결코 채소 위주의 식사가 아닙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이기에 설탕을 많이 먹을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채소를 많이 챙겨 먹으려고 주식을 곡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완벽한 식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통곡물은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이 더디게 올라간다는 것이지 안 올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채식은 비타민 D를 제대로 섭취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이 골다공증의 원인입니다. 치매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채식은 목적을 가지고 단기간 실천하여 살을 빼고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유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식단입니다. 장기간은 결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식단은 달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반찬과 음식에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먹는 멸치 볶음에도, 나물 반찬에도, 김치에도, 된장찌개에도, 김치찌개에도 이제는 설탕이 안 들어간 음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나는 요리할 때 설탕을 많이 안 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씩 들어가더라도 결국 모든 반찬을 합치고 메인 요리에 들어간 설탕을 합치면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고 과일을 갈아서 넣고 대체당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달게 먹는 식습관을 우리가 유지한다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지겨울 정도로 치매 예방을 위해 끊어야 하고 줄여야 할 음식이 설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탕을 즐겨 먹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식단을 바꾸기 싫으니 몸에 좋은 음식을 대신 찾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영양제를 사 먹고 보약을 챙겨 먹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것보다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것이 우리 몸에 100배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달게 먹는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어떤 식단을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주식을 고기, 생선, 계란 같은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지방 음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삼는 식단을 보통 저탄고지 식단이라고 부릅니다. 저탄고지 식단은 채소를 먹지 않는 식단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채소와 함께 곡식을 주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삼아 먹는 식단입니다. 이 식단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에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건강하게 뺄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장수 식단이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식단입니다. 또한 뼈 건강에도 너무 좋은 식단입니다. 뼈 건강에 필요한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D, 비타민 K 등을 풍성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기와 생선을
계란을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생각은 기존 의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설은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 우리에게 건강한 식단이라고 강조했던 식단을 우리는 수십 년간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뇨병은 너무 흔해졌으며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 아이들도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최근 결과물이 콜레스테롤 이론입니다. 식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혈관을 막은 것은 고기, 생선, 계란이 아니라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였습니다. 물론 무조건 고기라고, 생선이라고, 계란이라도 다 좋은 음식인 것은 아닙니다. GMO 사료를 먹이고 항생제로 키우고 수은이 축적된 음식이라면 당연히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것을 먹고 자란 음식이 좋은 음식인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연 그대로의 음식, 자연 그대로의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채소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이러한 좋은 음식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찾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저탄고지라는 식단이 그래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고 탄수화물 위주의 채식,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보다는 훨씬 건강한 식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경제적 환경 내에서 유기농 채소와 건강하게 자란 고기, 생선, 계란을 챙겨 먹는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이 무엇인지 꼭 고민해 보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은 뼈를 살리는 식단입니다. 두 번째는 적정한 염분 섭취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저염식은 하지 않기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논문에서도 확인하셨던 부분입니다. 논문에서 저염식은 오히려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을 뼈에서 제거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뼈 건강을 망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소금이 뼈 건강을 망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데요. 저염식의 폐해를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전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영상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확신이 드실 겁니다. 저염식은 우리 몸을 망칩니다. 우리 몸은 적정한 나트륨이 꼭 필요하고 부족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과도하게 섭취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염분 섭취는 우리 몸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저염식은 꼭 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뼈 건강에 필요한 식단은 비타민 D3와 비타민 K2가 풍부한 음식 챙겨 먹기입니다. 뼈가 건강해진다는 뜻은 골밀도가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뼛속이 텅텅 비어가는 골다공증과 반대로 뼛속이 꽉 채워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뼛속이 꽉 채워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칼슘이 뼈에 저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필수 비타민이 비타민 A, 비타민 D3, 비타민 K2입니다.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하면 칼슘이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자연 음식으로 적정하게 섭취하고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3는 앞서 말씀드린 고기, 생선, 계란으로 풍성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청국장과 나토 같은 발효 음식으로 풍성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 K2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꼭 챙겨 드셔야 할 영양소니 자주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염증 수치를 높이는 달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이 식습관이 하루하루 쌓여질 때마다 우리 뼈에는 구멍이 생깁니다. 이와 반대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고기, 생선, 계란, 채소, 발효 음식으로 우리 식단을 채워 나간다면 골절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설탕 한번 먹는다고 고탄수화물 식사 한번 한다고 해서 당장 골다공증에 걸리고 중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몸에 쌓였을 때입니다.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혈관이 파괴되고 신장이 죽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병의 주된 원인이 고지방 섭취와 고나트륨 섭취로 인해 혈관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혈관병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 5가지와 혈관병을 예방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혈관병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에 있습니다. 즉 주식을 탄수화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우리의 주식은 쌀이고 서양은 밀이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다. 그때는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즉 우리 몸에 포도당이 넘쳐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쳐납니다. 음식이 너무나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생긴 질환이 바로 혈관병이고 당뇨입니다. 당뇨라는 질병은 흔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듯이 전 국민 절반이 당뇨 관련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신장병, 지방간 모두가 혈관병이자 당뇨 관련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 범인은 우리의 주식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범인입니다. 바로 밥, 빵, 면입니다. 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혈관을 망치는 진짜 범인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왜 문제가 없었을까요? 왜 어떤 분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으실까요? 다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포도당 에너지를 남김없이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몸에 포도당이 쌓이지 않는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탄수화물이 주식이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포도당 에너지를 다 소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먹기 위해 일을 더 많이 하고 운동을 더 많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으로 살을 빼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즉 이만큼 우리는 너무나 많은 포도당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우리 혈관을 망치는 것일까요? 포도당이 우리 세포로 흡수되지 않고 혈관 속에서 과도하게 머무르게 되면 혈관을 보호하는 다당 외피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혈관 보호막이 파괴되는 것이죠. 즉 혈관 보호막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혈관을 망치는 첫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은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의 가장 큰 해악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입니다. 만병의 근원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는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혈관을 지키고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혈관병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에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즉 대사증후군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혈관을 망치는 데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첫 번째 종착역이 당뇨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당뇨 환자가 당뇨라는 상태 자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합병증으로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대표적인 합병증이 당뇨 망막병증과 신장병입니다. 눈 혈관과 신장 혈관이 망가져서 실명하고 신장 투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당뇨는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상태입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라는 당뇨의 대표적인 상태가 가장 빠르게 혈관 건강을 망치는 상태라는 것이죠. 사실 혈관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당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혈관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노화되고 있다는 것이 훨씬 위험한 문제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혈관병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은 어떻게 우리 혈관을 망치게 되는 것일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우리 혈관 속에
포도당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 혈관 보호막이 파괴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만성염증은 당연히 혈관에도 많은 염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혈관에 상처를 내고 혈관이 좁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이죠. 우리 혈관이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비만이시라면 살을 빼야 되고 내장 지방을 빼야 합니다. 당뇨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를 불치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 없는 것이지 식습관으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는 약으로만 치료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야 치료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망치는 지름길인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은 방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혈관병을 일으키는 세 번째 원인은 과도한 과당 섭취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고 있는 건강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과일은 적당히 먹으면 다 괜찮다라는 논리입니다. 사실 골고루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 건강 상식은 사실상 우리에게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과일에는 항산화, 폴리페놀 같은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에도 포도당과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과일을 어떻게 드시죠? 적당하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논리로 식사 후에 후식으로, 간식으로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사실 과일은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높이고 과도한 과당 섭취로 지방간을 만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일은 식사로 대신해서 드셔야 하는 음식입니다. 후식이나 간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는 건강 상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이러한 행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과당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설탕입니다. 우리 식단에 깊숙이 들어온 설탕 사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 사용, 즉 과당 섭취가 이렇게까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알고 계셔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설탕은 독입니다. 술이 간에 독소로 작용하듯 과당도 간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대사 과정에서 엄청난 그을음을 만들어내고 부담을 주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과당은 왜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음식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혈관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고 노화시킬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핵심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포도당과 과당을 우리 몸에 들이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망가진 분들이 이렇게 흔한 이유입니다. 설탕을 줄이고 과일을 식사로 건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시다면 설탕과 과일을 차라리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우리 혈관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지름길입니다. 혈관병을 일으키는 네 번째 원인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 섭취입니다. 혈관에 상처가 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염증입니다. 즉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주된 원인은 염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염증을 유발할까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오메가6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제가 오메가 지방산 균형에 대해 자주 설명드리고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을 너무 많이 먹어서입니다. 오메가3를 적게 먹어서라기보다는 과도한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 섭취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조리에 사용하시는 기름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외식할 때 사용하는 기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기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오메가6 기름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은 염증 범벅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선 요인들까지 함께 겹쳐서 생활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6 지방산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특히 자연 음식에 포함된 경우보다는 가공된 음식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리 기름으로 사용하는 식용유들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병을 일으키는 5번째 원인은 혈관 독소입니다. 혈관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모시스테인과 당독소가 있습니다. 먼저 호모시스테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아미노산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정상보다 너무 높게 되면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왜 높아지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B6, 9, 12 결핍이 있습니다. 즉 고기, 생선, 계란을 먹지 않으면 혈관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혈관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때 설명드리고 두 번째 혈관 독소인 당독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독소는 최종 당화 산물 AGE를 줄여서 표현한 말입니다. 당독소는 혈액 내 사용되지 못한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되어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당독소는 피부를 공격하고 혈관을 공격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독소는 피부와 혈관을 노화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당독소는 어떻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고탄수화물 식사일 때와 고온 조리로 음식을 조리할 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탄수화물 식사입니다. 즉 조리 방법보다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구성할 때 가장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혈관을 가장 많이 망치고 있는 주범은 탄수화물입니다. 직간접적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우리 혈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범인인지 이제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야기할 차례가 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관을 망친 주범입니까? 콜레스테롤은 본래 우리 몸에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10%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다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어떻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일까요? 바로 LDL의 당화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당화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법인입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콜레스테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문제입니까? 콜레스테롤의 누명은 이제 점점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누가 옳은지 모르시겠다고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내 몸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혈관 건강을 망치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우리 혈관을 살리는 방법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혈관을 살리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주식을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사로 섭취하는 모든 포도당을 우리 몸에 축적하지 않고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주식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민해 보는 관점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좀 더 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즉, 탄수화물이 아닌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을 주식으로 삼게 되면 훨씬 젊고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암과 치매를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활기찬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고단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먹는 즐거움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경우는 건강하신 경우에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내장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같은 대사증후군 문제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주식을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드십시오. 건강한 고기, 건강한 생선, 건강한 계란을 경제적 여건에 맞게 최대한 많이 드시면 됩니다.
채소도 당연히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핵심은 채소가 아니라 고기, 생선, 계란이 주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식이 바뀌면 혈관이 살아납니다. 저는 이 변화로 고혈압약을 끊었습니다. 전 당뇨를 극복했습니다. 얼굴색이 살아났습니다. 고된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내장 지방, 즉 살을 빼라입니다. 혈관이 튼튼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장 지방, 군살, 뱃살, 비만해진 몸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뚱뚱한 상태에서 혈관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약이 치료해 준다고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약은 점점 더 강해지지만 혈관은 죽어갈 것입니다. 약이 증상을 완화해 주는 것이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메가3를 많이 챙겨 드시더라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몸이 비대해져 있다면 혈관이 튼튼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혈관이 살아난다는 건강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전제 조건은 살을 빼라입니다. 살을 빼면서 먹는 좋은 음식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살이 그대로 있는데 혈관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배에 있는 살을 빼주십시오. 혈관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살이 빠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염증이 줄어듭니다. 혈관에 돌아다니는 중성지방과 포도당도 줄어듭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조리용 기름 바꾸기입니다. 우리가 외식으로 먹는 기름은 바꾸기 어렵겠지만 집에서 만드는 음식만큼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우리 혈관 건강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드린 코코넛 오일, 기버터, 라드 같은 고체 기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포화지방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름을 바꾸고 고혈압약을 끊었습니다. 지금의 혈압은 정상입니다. 포화지방이 혈관을 막고 건강을 망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 치매 예방과 극복에 너무나 좋은 기름이란 것은 속속들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 극복을 위해 코코넛 오일을 권장하시는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진실을 아셔야 하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포화지방은 고온으로 조리하는 그 어떤 가열 요리라도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기름입니다. 화학적으로 만든 불포화 지방이 우리 혈관 건강을 망친 주범입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네 번째 방법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혈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혈관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몸 스스로가 늙은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오토파지 현상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오토파지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기적의 식사 방법입니다. 먹지 않았는데도 우리 세포가 힘들어하거나 노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어집니다. 우리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 세포의 손상된 부위나 오래된 세포를 자가로 포식하여 새로운 세포로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노리는 것입니다.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혈관을 살리는 가장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관 건강의 적,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비만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식사입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간헐적 단식이 혈관을 살리는 식사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신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다섯 번째 방법은 혈관에 좋은 음식 따로 챙겨 먹기입니다. 이 방법을 가장 마지막에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이미 많은 분들이 소개해 주셨고 또 그 중요도가 가장 후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방법들이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만 챙겨 먹는다고 해서 혈관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우선순위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탄수화물 식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혈관에 좋은 양파와 부추를 아무리 많이 챙겨 먹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튀김 음식을 마음껏 드시면서 오메가3를 챙겨 먹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건강해지는 노력과 함께 병행해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 가운데 혈관 청소부 양파와 부추를 챙겨 드시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해산물을 챙겨 드시고 각종 방송을 통해 소개해 주신 좋은 음식들을 함께 챙겨 드신다면 우리 혈관이 진짜 팔팔해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혈관 건강의 지름길은 우리의 식단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식단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간헐적 단식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위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